안녕하십니까. 대치 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드라마와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 다시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좀 삶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모자 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는 드라마인데 20년 동안 영화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7인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화 감독이라든지 영화 제작자로 데뷔를 했어요. 그 속에서 끝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다가 절교를 당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증명하고 무가치함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아주 진짜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망가져서 나를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주목해주지 않으면 아주 그 상황을 극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지만 완전히 망가져서 해결하려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이 평가하는 것에 날 맞추지 않겠다. 나는 나의 무가치함에 끝까지 걸어가서 진실을 퍼올리겠다. 뭐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스터를 딱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옛날엔 친했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까지는 다 친합니다. 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일단은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는 순간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해요. 초등학교 동창회 가지 마라. 나중에 나이 먹어서 꼭 싸운다. 초등학교 때 잘 나갔던 애가 여전히 잘 나가고 초등학교 때 못 나갔던 애가 여전히 못 나가면 술 한 잔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찔찔이로 사냐? 무시하다가 끝나요. 더한 건요, 초등학교 때 좀 못났던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잘 나가고 초등학교 때 잘 나갔던 애가 평범한 삶을 살 때 얘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열등감이 폭등해서 무시합니다. 야, 너 초등학교 때까지 학생회장까지 했었잖아. 너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갔잖아. 지금 뭐니? 이래서 싸움이 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다 가봤거든요, 동창회. 저는 또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가 10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저를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야, 상식이 왔다. 계산해라. 근데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주로 계산하러 갔습니다. 가면요, 이미 싸우고 있어요. 제일 안 싸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학입니다. 대학 동창회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흔히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었어요. SK 들어간 애들 있었습니다. 야, 그런 데를 왜 가? 공돌이들이 가는데 이랬었어요. 저희들의 꿈은 국어국문학과 나오면 광고회사 들어가거나 언론사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언론사 들어갔던 애들이 최고, 언론사를 못 갔던 애들이 대기업에 어딜 갔냐 하면 그 회사 사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은 격차 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수업 시간에 매우 친해요. 매우 친해요. 점수 차이와 상관없이 매우 친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왜? 고1 때까지는 친합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씩 점수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낭만을 가르칠 때 낭만을 가르쳐야 돼요. 얼마 전에도 프로야구 선수 있죠? 사이클링 히트를 할 수 있는데 사이클링 2두에 멈춰야 되는데 3루까지 갔습니다. 감독도 말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말렸어요. 그 선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개인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팀이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낭만을 하는 사람도요, 낭만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잘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쵸? 잘난 사람이 낭만을 저지르면 진짜 낭만이에요. 못난 사람 대한 뭡니까? 객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시험 전날 일찍 자는 거 낭만이에요. 전교 1등이 시험 전날 게임하는 거 낭만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부 못하게 하는 애가 시험 전날 게임하는 거 뭡니까? 주제를 모르는 거죠.
항상 아이들한테는 저는 낭만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간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욕망을 가르치기도 하고 겸허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뭐 겸손함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식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협력의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아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왔냐면 이 대치 S플 그때는 대치 수학학원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대치도 무슨 학원 나가 이러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대요. 아빠 미탐에서만 가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치 S 플러스 학원이라고 나가.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빠가 나가는 학원이 있어 재밌어 이랬거든요. 저는 이 대치 S 플러스 학원에 오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면 저의 말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 두 번째로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싶고 시험을 못 본 선생님한테 미안해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의 가까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을 올리는 기계나 단순하게 공부를 하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지 진짜 원칙적인 걸 원칙대로 가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더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꿈이고요.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 치는데 우린 여전히 친하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 모두가 잘났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성공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고 학원 강사가 됐는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의 경험입니다. 작은 거라도 성공의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데 전 이제 처음에 애들이 제 말 안 들었어요. 진짜로. 야, 시 한 편 외워. 선생님 이걸 왜 외워요? 야, 이거 암송해. 이걸 왜 암송해요? 그럼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송을 한다는 건 암기? 이거는 너무 주입식 교육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제가 했던 수업의 과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제 수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 교재가 있어요. 본 교재는 제가 드라마와 영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영화 포스터 이런 걸로 만듭니다. 이번에 보라고는 이거였어요. 국어왕가 사는 남자.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했기 때문에 여기 본교재인데 본교재는 교과서 위주로 본문이 있고요. 본문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OX 문제, 50문제, 예상 문제, 20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간지예요. 주간지는 아이들이 매주 와서 문제를 풀고 조교한테 질문하고 가는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시험 봐야 될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제가 가장 중시하는 교재입니다. 암시예요. 흔들리지 않는 암송의 시간인데 본문에 있는 교재에 구멍을 뚫어 놓고요. 그 구멍을 채워가면서 10번 이상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문학작품을 왜 보니? 제 마지막 날도 밴드에 시험 보기 전날도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처음에 문법부터 풀어라. 두 번째로 소설 풀고 세 번째 시를 풀어라. 문법은 암기한 내용 그대로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문법이 전체 범위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애들이 저한테 그래도 고마운 건요. 선생님 저 문법은 다 맞았어요. 어떤 애는 선생님 저 문법 하나 실수해서 틀렸어요. 문법은 다 맞으라 그랬잖아. 문법은 암기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맞추고 소설은 이야기 구조니까 잘 맞추고 마지막 시는 너희들 좀 아직은 어려우니까 시를 마지막 시간에 풀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첫 번째 문제를 잘못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문제는 내용의 이해를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갈래별 특징을 묻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의 출제 의도를 잘 밝혀라. 그 다음에 지금은 분당 애들도 마찬가지고 용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를 읽고 소설을 읽으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선택지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라. 근데 애들은 전반부가 맞으면요 후반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좀 후반부에 신경을 써라. 요걸 끝까지 지킨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요. 그걸 끝까지 못 지킨 애들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제가 이제 버리기로 했어요. 선생님, 안는을 맞는으로 봤어요. 맨날 맞는을 안는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해 줬는지 아세요? 파란색 펜 하나 가지고 가라.
파란색 편지 하나 가지고 가서 처음에 문제를 보고 문제만 읽고 안내는 무조건 선택지에 전부 다 빨간색을 칠해놔라. 그 1번부터 5번까지. 그럼 이걸 안내를 찾는 거다.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나는 널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너의 시각에 특정한 색깔의 감각 능력에 약화가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가면 마지막 최종 정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봉조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매주 클리닉 주간지로 문제를 풀고요. 세 번째 암송일 시간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애들이 성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라고에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100점 나왔고요. 요 91.5점 나오던 학생이 3월 모의고사 때까지 해도 한 40점, 30점. 이 친구를 보면요, 문제를 푸는 건지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25점이었습니다. 거의 사지선다에 한두 개 정도 더 맞는. 근데 이번에 몇 점 나왔냐면 91.5점 나왔어요. 얘를 버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파이널 직전 보충 때 20분을 늦었어요. 제가 분노해가지고, 이런 말 했으면 안 되지만 죽여버리겠다.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정신이 있는 놈이야. 그런데 91.5점을 맞아서 선생님 잘했죠? 이래서 잘하긴 했는데 한 번 더 늦으면 넌 큰일 난다. 그럼 요 91.1점 학생은 제가 한 97점 정도 기대했었는데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은요, 3월 모의고사에서 2개의 지문을 냈는데 그 2개 지문을 풀어보고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그 기출문제를 안 읽었어요.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2개 틀린 겁니다. 애가 흐물흐물해요. 문제가 근골격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넌 근골격의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요 82점 학생은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된 학생, 여기보다 좀 더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들어온 지 3주 된 학생.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때는 일찍부터 공부한 학생들, 별로 쉬운 문제가 쉬울 것 같죠. 쉬워도요,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자기 실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급격한 변화의 시기, 두뇌도 변하고 체격도 변하고 성격도 변합니다. 애들이. 이제 애들 상당히 온순해지지 않았어요? 재작년까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다가 온순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1학년 2학기 가잖아요. 급격히 온순해집니다. 완전 초식동물화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급격히 성격도 변하고 식성도 변하고 성적도 변합니다. 두뇌도 이때 변하니까 요때 한 달은 다른 때 6개월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들려주나 1년 뒤에 영어를 들려주나 차이는 없어요. 그 영어 실력의 차이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3살 때부터 나타납니다. 왜? 그때 언어 감각이 막 생겨날 때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과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시기에 시작한 애들 좋고요. 한 학생 듣다가 잠깐 쉰다고 안 쉬었거든요. 오늘 고기 먹으러 왔더라고요. 고기 먹으러 와서 오자마자 원장님들도 뭐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들도 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제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잘 어머님들이 설득하시든 강요하시든 아니면 간청하시든 무엇이든 조금씩 더 듣게 해라. 지금 들었던 게 당장 성과는 안 나올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힘을 발휘할 시기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몇 개를 적중했는가를 봤는데요. 10번까지 제가 적중한 걸 찾다가요. 포기했어요. 왜? 대부분 다 적중했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가 3.8점짜리인데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거에서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이걸 적중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나와야 적중이에요. 애들은 5번 반복해도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번만 수천 문제 만들었고 여기서 나왔어요. 뭐 그것도 이거는 문제 유형이 비슷해요. 요건 그래프가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적중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보면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제가 기본교재 개념 정리에 반복과 변주라고 써놓고요. 나는 오늘이란 동일 구문이 9개 반복되고 반복의 리듬적 통일성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OX 문제에서 나는 오늘이라는 동일 구문의 9의 반복은 C의 리듬적 통일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는 매연을 동일한 문장 구조로 시작하여 통일성을 주고 있다. 요 정도로 3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애들은 제가 얘기해요. 야,
시험 문제 딱 보고 재심은 가가 뭔지 재심 나가 뭔지만 봐야지 재심을 다시 읽고 있으면 니네 시간 안에 못 푼다. 이 내용 전체가 암송의 시간을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니네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 나오는 학교, 특히 논술형 학교는 더하다. 논술형부터 써라. 나중에 논술형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점수 30점 이상 날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죠. 2번 문제는 이겁니다. 1, 2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제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나는 오늘이란 작품에서 종이 부분이 제일 헷갈린다. 요걸 잘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 선택지가 이겁니다. 텅 빈 상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화자의 막막한 내면을 표현한다. 딱 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작품마다 본 교재에 넣어놓는 작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의고사에서 나가 느끼는 공허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놀라워 주세요. 반응이 있어야 설명해도 재밌죠. 그 다음 또 4번 같은 경우에 이건 거였어요. 나의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권투 선수인데요.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손이 뭘로 변하냐면 브로콜리로 변합니다. 제목이 브로콜리 펀치예요. 그거 왜 변했냐? 권투 선수 때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데 상대방을 때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으로 미워하지만 결국은 미워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 사람을 때릴 수 없는 상태로 변한 겁니다.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요. 이거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 예상 문제, 기본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입니다. 복싱 상대를 미워할 수 없는 본성.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인간의 본성과 상대를 타격해야 하는 역할사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미워해야 하는 직업적 요구 사이의 모순. 그다음 여기 나오죠.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때려야 한다는 걸 타격한다는 말과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쵸? 때린다, 타격한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학생 제가 맨날 가르쳤거든요. 표면적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라. 근데 언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 화자가 전면에 등장하여 했더니 선생님 표면에 안 나왔잖아요. 전면이잖아요. 그 전면이 뭔데? 전체면이에요. 그래서 야, 전면이 앞면, 후면이 뒷면이야. 그럼 표면에 나타난 거야. 이런 어휘력이 안 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애들은 제가 특별히 350단어를 암기시킵니다. 제약이 있다. 제약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약을 왜 만들죠? 그런 애들 있습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서들 친명 배청을 얘기하는데 친명 배청을 친 이재명 반 정청래로 알고 있네요. 얘는 어휘력은 부족한데 정치는 과잉된 애입니다. 이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표리부동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겉바 속초.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야 한다. 아니 여기는 타격해야 하는 역할이고 여기는 때려야 하는 직업이니까 이걸 같은 거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수필의 갈래적 특징이거든요. 수필의 갈래적 특징인데 애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분만 읽고 선생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문학작품이라고 서술상 특징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갈래별 특징이다. 문학은 항상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필만 직접적 체험, 일상적 체험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거 제가 서술상의 주요 특징에 기본 교재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쓴이가 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1인칭 서술이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 체험. 체험하고 경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런 분도 있어요. 체험은 몸으로 부딪히는 거고요. 경험은 정신적 것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기는 게 있는데 체험과 경험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장에서 출발해요. 사회적 인식을 경유해서 보편적 통찰. 통찰이 뭡니까? 깨달음이죠. 그래 도단하는 미시에서 거시로의 확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가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문제 풀면 엄청 쉬운데요. 선생님 OX 문제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항상 OX 문제는 어떻게 나누냐면 한 3가지 정보나 2가지 정보 이상을 섞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 복잡한 걸 풀던 애가
쉬운 건 풀 수 있는데 쉬운 것만 풀던 애가 복잡한 거 못 풉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미시거시까지 나오니까 아 머리 아파 이러거든요. 사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진솔하게 이거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달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편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요 정도로 거의 다 1번부터 제가 20번까지 다 24번까지 다 적중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문법인데요. 문법도 나올 게 뻔합니다.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긴데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왔습니다. 물난리. 는 유음이 앞뒤 부음의 영향을 받아 좋은 위치는 그대로고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보세요. 물난리 그대로죠. 는 첫 음절 끝에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의 영향 나왔죠. 뒤에 비음 나왔죠. 첫 음절 끝과 동일한 좋은 방법으로 발음되고 변화 방향은 B다. 이게 실제 학교 문제고요. 이게 제 기본 교재 예상 문제입니다. 학교 문제보다 예상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풀 수 있는 애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풀겠죠. 왜? 우리 애들은 지금 내신도 잘 받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뭐까지 가야 됩니까? 수능까지 가야 되죠. 거기까지 대비를 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갈고 애들보다 약간 어렵고요. 보라고는 사실 내신 100점 맞는 것보다 한 130%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90점 맞아오니까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 100점짜리는 국어의 왕 책봉식을 했고요. 나머지 99점짜리들은 다음 주에 이제 기사 복장을 세워가지고 왕 옆에 세우려고 합니다. 서열 구조를 확실히 인식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어차피 승부입니다. 애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그 이상한 장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킬킬대는데 저는 학생들 보라고는요 교과서 위주로만 하면 됩니다. 신갈고는 교과서가 비중이 20%고요. 80%가 뭐냐면 걔네 부교재입니다. 한 2개 정도 외부 지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라고는 다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니까 지금 공부 양은 적고 성적은 잘 나오는 거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서 수능 최저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준은 첫 번째 이겁니다. 암송정 기억으로 쇼츠에 중독된 두뇌를 개조해라. 그래서 애들 작품 무조건 읽으라고요. 제가 한번 암송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 암송시키고요. 그 다음 10번씩 읽힙니다. 왜? 지금 머릿속에서 글 하나를 읽고 그 글이 머릿속에 완전히 남아있도록 해야만 시험장 가서 그 글들을 읽자마자 그 글들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니까 저는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기억 용량을 증폭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과 내 머리를 써서 내가 읽은 지문의 내용을 시험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저장 능력은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암기를 안 하고 암송을 안 하다 보니까 저장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체적인 빈칸 복습으로 공부한 내용을 채워하라.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그냥 읽으라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은 따라가고 정신은 딴 데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 중요한 단어마다 구멍을 띄워놓고 이 구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나의 머리, 나의 사고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암송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형 독해로 문제에서 출제된 부분을 찾아내라고 얘기하는데 딱 보면 나올 때가 뻔해요. 문제가. 근데 이제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데 애들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분당 애들도요. 보면은 막 제가 목표 점수 정해줍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봤으니까 야 넌 86점 맞아와. 너는 72점 맞으면 행복해야 돼. 너는 98점 맞아. 근데 전부 다 한 5점 정도씩 목표 점수를 못 맞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 전에도 꼭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올 테니까 꼭 보고 그다음 네가 틀리는 패턴이 있으니까 이 패턴 꼭 해. 근데 또 틀렸어요. 그만큼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거나 독해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고의 문제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난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서 그 학생에게 정확하게 지시해 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제가 국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뻔하잖아요. 토요일 날 오후 3시간 동안 할 거고, 그다음 목요일 날 그냥 클리닉 할 겁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 돼요. 지금은 애들이 제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암송하라 그랬더니 내가 이걸 왜 외워요? 이러고 글도 막 읽으라 그러면 초딩처럼 읽었어요.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뒤로 걸어도 나. 그런데 제가 이제 스피커도 사가지고 배경음악 깔고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이렇게 이제 시도 한번 음미도 하고 소설도 이야기를 줄거리를 요약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마다 제가 시키는 건 달라요. 왜? 얘는 이게 약하고 얘는 이게 약하니까. 문제 푸는 게 약한 애는 문제 해설을 시키고요. 아예 글을 안 읽는 애는 계속 익힙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도 그냥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머님들이 좀 수업 방식이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루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빡세게 강사가 3시간 동안 수업만 하고 애는 졸고 있는 것보다 아주 심한 경우에 매일 조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슬리퍼를 샀어요. 지압 슬리퍼. 그래서 학생 보고 자 신고 뛰어. 근데 그 학생이 진짜 한 달 지나면서부터는요 슬리퍼를 안 신어도 이제 안 졸아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단순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해결형을 좋아하거든요. 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걸로 해결해야지, 얘는 이게 있다면 이걸로 해결해야지. 칭찬을 좋아하는 칭찬해 주는데 칭찬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태한 애가 있어요. 걔 스타일도 압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은요 항상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기 학교가 문제 내는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때부터 달려야지 그때까지 놉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학생마다 무엇인가를 미션을 주고 학생의 성격에 맞게 공부를 시키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제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제 옛날 인간관계 할 때는 혼자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판서 멋있게 하고요. 한편에 연극을 하듯이 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떤 애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진짜 수업 좋고요. 듣고 나서 진짜 선생님 와 강의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때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건데, 내가 잘났다는 것, 말 잘한다는 것, 재밌다는 것, PPT 잘 만든다는 것, 이런 게 내 수업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학생에 맞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신갈거든 보라거든 모두 1월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가졌고 제 기대보다 대부분은 잘 나왔다. 아주 심한 건 야, 너 진짜 이번에 48점 또는 52점 맞으면 잘하는 거야. 근데 91점 나왔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에서 물어보겠죠. 이 동네 내신국어의 왕은 누구냐? 이 동네 내신국어의 왕은 누굽니까? 강상식의 국어세상이다 라는 말이 알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교재 내용 이런 걸 궁금하시면 비치된 자료 보시고 아니면 저를 찾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라고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